안녕하세요, 오늘쌤입니다. 자바 코드가 주어졌네요. 메인 함수를 보니까 리스트라는 인터페이스가 등장을 하고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어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그렇죠? 리스트는 잘 아시겠지만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컬렉션이죠. 그렇죠? 보통 여러분이 자바를 배우시면서 이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대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대표적인 컬렉션 인터페이스의 하나가 바로 리스트죠. 그렇죠? 이 컬렉션 인터페이스 그리고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기본적인 개념들만 잠깐 훑어보고 그리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컬렉션이라는 것은 일종의 자료 구조죠. 자료 구조.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알고리즘을 묶어서 뼈대를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같이 묶어 가지고 이걸 보통 컬렉션 프레임워크 이렇게 부르죠. 컬렉션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쉽냐면요. 우리가 보통 자료 구조 시간에 배우는 리스트 또는 뭐 셋, 맵 뭐 이런 배우잖아요. 이런 것을 클래스화 해놓은 거예요. 클래스화. 클래스화해서 사용자가 이런 이미 검증된 형태의 자료 구조를 만드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쉽게 갖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자료 구조를 구현해 놓은 클래스들을 지칭해서 우리가 보통 컬렉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이 클래스화된 자료 구조를 사용하려면은 여기 어떤 원칙이나 구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원칙이나 구조를 같이 포함시켜서 알고리즘을 더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러한 형태대로 모아서 아주 프로그래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또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컬렉션 프레임워크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본문 예제에 주어진 것은 링크드 리스트죠. 링크드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명령문을 수행하고 나서 결과를 출력하는 것이 오늘 문제의 답이죠. 그렇죠? 잠깐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자면은 이 컬렉션이라는 건 사실 인터페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데이터를 주고받는 규격?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 때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싶어요. 그럴 때 바로 이렇게 공통된 어떤 언어면 언어, 몸짓이면 몸짓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을 보통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바에서는 일종의 이제 클래스 간의 상호 작용을 위한 규격 이 정도로 정의를 내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클래스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죠. 그렇죠? 클래스로 정의하게 되는데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모양이 조금 독특하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를 써가지고 예를 들어 뭐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싶으면 이렇게 써주게 되고 여기에 이제 뭐 미완성의 메서드를 이렇게 써주게 되죠. 그러면 이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이름의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곳에서는 반드시 미완성된 메서드를 완성해야만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뭐냐면은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클래스들은 어떤 동일한 원칙에 의해서 서로 즉 공통된 형식을 이용해서 자료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바로 그런 식으로 이제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를 정해 놓았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컬렉션입니다. 잠깐 지우고 좀 정리 좀 더 할게요. 그래서 이제 컬렉션을 이제 여러분이 들여다 보시면은 이 컬렉션이라는 인터페이스 밑에 대표적으로 이제 리스트 인터페이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인터페이스 즉 자체적으로는 어떤 일을 할 수 없지만 상속받은 클래스는 인터페이스에서 정의한 행위를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셋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맵은 좀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컬렉션에 속하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이 리스트는 다시 이제 완성된 대표적 클래스 세 가지가 있죠. 그렇죠? 어레이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그리고 벡터가 있죠. 아마 여러분이 시험을 보시려면은 반드시 이 어레이 리스트하고 링크드 리스트 정도는 한번 훑어보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좀 배열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리스트하고 배열은 좀 차이점을 여러분이 구분해 두시는 게 좋은데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이 뭐냐면은 리스트는 일종의 가변 배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변적이다. 반면에 배열은 고정이에요. 한번 크기가 정해지면 그 크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가장 커다란 차이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결국 이 리스트가 가변적이란 얘기는 이 리스트를 상속받는 얘들도 전부 다 뭐다? 가변적이다. 그리고 이제 이 벡터는 사실 옛날 버전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벡터는 나오지 않고 어레이 리스트나 링크드 리스트만을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 지금 문제에는 이 링크드 리스트가 현재 주어졌어요. 사실 이제 링크드 리스트하고 어레이 리스트도 간단하게 차이점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선형 구조, 즉 배열처럼 계속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쭉쭉쭉쭉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검색 속도가 빠르죠. 그런데 단점이 있죠. 뭐냐면은 삽입과 삭제가 많은 경우에는 속도가 떨어져요. 삭제가 많으면 속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연속된 공간 안에 할당을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A, B, C, D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얘를 A와 B 사이에 F를 집어넣었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다 한 칸씩 뒤로 밀려야 되잖아요. 뒤쪽으로. 그렇죠? 가변적이니까 자동으로 뭐 자바 버추얼 머신이 한 칸 늘려는 줄 거고 거기까지는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 배열의 크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단지 이제 이런 부분들 논리적으로 이런 부분들 즉 중간에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삭제했을 때는 속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 어레이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는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라 얘는 이제 비선형 구조죠. 말 그대로 즉 앞쪽에 있는 데이터가 뒤쪽에 있는 데이터의 그 주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그 주소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속도는 좀 떨어져요. 어레이 리스트에 비해서는 속도는 떨어지지만 잦은 삽입과 삭제가 일어날 경우에는 굉장히 유리하죠. 왜냐하면 주소만 바꿔주게 되면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바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여러분 자료구조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단지 그걸 이렇게 코드화 시켜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지울게요. 자, 이게 문장을 보시면은 import라는 이렇게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import라는 키워드는 자바 컴파일러에게 클래스가 속한 그 패키지의 위치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패키지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 다시 말하자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 리스트라는 이 컬렉션을 가져다 쓰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딘가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제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제공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나 클래스로 제공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럼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자바 컴파일러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럴 때 import라는 문장을 쓰게 되고 그 위치를 이렇게 쭉 써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이제 패키지 형태로 들어있다는 거죠. 참고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패키지라는 것은 클래스의 집합이잖아요. 클래스를 모아서 하나로 이렇게 묶어놓은 클래스 집합인데 일종의 기능적으로 보통 많이 묶잖아요. 기능적으로 묶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이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듯이 바로 임포트를 해서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은 그와 관련된 문장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당연히 이 얘기 빠지면 안 되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임포트 되는 대표적인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자바 랭이죠. 그렇죠? 자바 랭귀지를 사용한다 해서 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동으로 임포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 아웃점 프린트 ln 이것도 사실은 어딘가에 지금 이 정적 메서드가 선언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선언 한 번도 하지도 않고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이 자바랭이라는 이 패키지가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에 따라 붙기 때문에 그러고, 이거는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신경 안 쓰고 여러분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이론들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 리스트 하나를 선언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여기 앞에 있는 지금 이 리스트는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고, 여기 지금 다이아몬드 표시라고 여기 얘기하죠. 이 부등호 표시의 괄호 안에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는 거, 얘는 이제 제너릭이죠. 즉 제너릭이라는 것은 자료형을 정하지 않고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클래스의 객체를 만드는 순간에 그때 이제 자료형을 정해주는 형태대로, 그래서 이런 형태대로 객체를 만들 때 자료형을 정해주고 싶다 그럴 때 이 제너릭 형태로 클래스를 정의하게 되죠. 뭐 거기에 대한 깊은 것들은 여러분 따로 공부를 하세요. 제가 어떻게 일일이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자, 어쨌든 리스트라는 이름의 하나의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지겠죠.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일단은 뭐 얘는 참조 변수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서울이라는 자료를, 문자형 자료를 가지고 리스트에 추가시켰습니다. 자바의 링크드 리스트는 보통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자기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을 각각 따로따로 가리키는 그런 링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주소를 가지고서 하나는 자기의 후임자를, 하나는 자기의 전임자를 가리키는 형태대로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자면은 여기가 이제 서울이 들어갈 거고,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얘가 비어 있겠죠. 얘는 이제 얘를 이렇게 가리킬 거고요. 이렇게. 그렇죠? 얘가 100번지라고 가정합시다. 일단은.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부산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또 리스트에 추가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부산이라는 문자열을 가진 하나의 자료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얘는 자기 자신의 후임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나 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얘가 뭐 200번지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제 200을 가리키게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얘는 이제 자기의 전임자를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100을 가리키겠죠.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광주라는 문자를 넣어서 만들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여기가 300번지라고 할게요. 여기 이제 광주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역시 얘는 광주가 있는 주소를 가리키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자기의 전임자를 가리키는 역할을 하니까 얘는 200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반 메서드와 달리 앞에 인덱스가 하나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인덱스에 전주를 넣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결국은 이제 얘가 0이고 여기가 순서가 있으니까 1이고 2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링크드 리스트나 어레이 리스트, 즉 리스트는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빠뜨렸네요. 리스트는 순서가 있는 구조예요. 배열하고 똑같이 순서가 있습니다. 중복도 허용해요. 잠깐 살펴보면 셋은 순서가 없죠. 그리고 중복도 불가능한 형태죠. 이건 뭐 여러분 여기 아니고도 뭐 파이썬에서도 여러 번 이런 얘기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두 번째에 전주라는 문자열을 담은 객체 하나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두 번째잖아요. 지금 보면은 얘가 두 번째잖아요. 이 위치에 넣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삽입이 되는 거죠. add니까 일단은. 그렇죠? 그러면 어떤 모양이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새로 들어온 녀석이 이 중간에 들어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돼야 되니까 얘가 전주가 되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번지가 이쪽으로 오면 자동으로 얘를 가리키는 모양이 되겠죠.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500번지라고 합시다. 500번지 이대 주소를 얘한테 넘겨주게 되면 얘가 결국은 이렇게 나를 가리키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얘가 이제 500으로 바뀌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뭐 실제 시험장에서 이거 일일이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눈으로 탁탁탁 보고
아 이렇게 이렇게 되겠구나 딱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분석 시간이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아 이런 구조로 돌아가는구나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와 유사한 문제 풀 때도 훨씬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또 얘도 이제 200번을 가리키다가 자기의 이제 전임자가 새로 들어온 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얘도 얘를 가리키게 만드는 거죠. 500번을 가리키게 만들고 얘는 이 기존에 있던 이 200번을 이쪽으로 복사해 와서 얘가 이제 얘를 이렇게 가리키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얘들은 이제 의미가 없죠. 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다.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일일이 하고 계실 시간 없죠. 그냥 촥 푸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라고 했어요? 이제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리스트를 그대로 객체가 들어와 있을 때 이 객체가 들어와 있으면은 얘들이 분명히 어딘가에 toString이라는 그 메서드를 상속받았을 거예요. 거기에 정해놓은 스타일대로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럼 보통 이제 결과 값은 이 순서대로 출력이 되겠죠. 각과로가 나오고 서울, 부산, 전주, 광주 이렇게 결과가 출력됩니다. 얘는 인용보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자료형 자체가 스트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인용보호가 없다는 것도 여러분 한 번쯤 주의하셔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이 정도 선에서 제가 마치고 나머지 좀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댓글로 질문해 주시거나 또는 여러분이 참고하시는 교재를 보셔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